이제 오늘 주말인데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제가 일요일날 그렇게 일정을 많이 잡지 않는데 오늘 일정이 있어서 좀 일도 좀 보고 또 현장도 좀 돌아보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돌아본 곳은 2기 신도시인 위례 신도시를 돌아보고 그 인근에 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을 보고 지금 3시가 좀 넘었는데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2기 신도시도 오고 해서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금 현재 말이 많죠. 3기 신도시, LH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참 말이 많은 그런 시기인데 우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신도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신도시에 투자도 해봤고 그리고 신도시의 그러한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신도시의 투자 과정들을 보면은 신도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부동산은 경험 학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글로써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게 틀릴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도 이제 신도시를 투자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어려움이란 무엇이냐면 초기에 신도시가 형성이 됐을 때 그리고 신도시에 진입을 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제 주변에 부동산 고수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현재 유명하신 분들도 지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신도시에 처음 투자를 할 때 이제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신도시 투자를 하는데 여기 투자해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정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투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투자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 예정적인 그런 신도시 말고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맞죠. 지금 초창기에 계획을 앞두고 있는 또 이제 계획이 진행되려고 하는 그런 신도시보다 이미 진행이 돼서 성숙기를 거치고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면 그래도 수익률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규로 들어가는 그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신규로 진입하는 곳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수익을 남길 수도 없고 전세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세 물량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전세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갖추어진 인프라를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찍었던 그 몇 개의 신도시들을 얘기했을 때도 그 신도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그런 신도시들을 제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하면서 처음에는 어려웠었습니다. 어떤 게 어려웠냐면 전세 가격이 지금은 임대차 3법 때문에 많이 올랐죠. 이런 경우는 신도시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런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그런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전세가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처음에 맞춰지지 않아 가지고 그 전세를 맞추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를 제 생활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퇴근을 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니까는 일부 그 전세 물량들이 소진이 되겠죠. 소진이 되면서 이제 6개월이 지나니까는 원 상태대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 초기에 이제 계약금을 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같은 경우도 전세 가격이 상승이 크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특수한 경우라고 보여져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맞출 때 그 전세가의 조정이 굉장히 큰 폭의 조정세를 보이는 게 그냥 통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를 맞추려고 했을 때 전세 가격을 받쳐주지 않아서 전세를 통해서 투자를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전세를 놓을 수가 없죠. 일정 기간은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같이 신도시의 미계약 물량, 미분양 물량 이런 물량들을 내가 줍줍이라 그러죠. 줍줍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1순위 청약 자격 조건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신축의 아파트들을 매입하거나 소유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파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6%의 취득세율을 내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 이제 주택으로 안 보죠. 분양권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피스텔을 관심 갖고 보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동산의 투자 패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생물처럼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같은 경우에 내 집 마련 한 채가 목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 내 집 마련 한 채를 하고 났을 때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어떤 댓글들이 있었냐면은 내 집 마련 한 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한 채를 한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매는 어떠냐, 이런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첫 번째로는 무주택자 분들이 아파트 청약의 제도를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둬서 영상들을 많이 제작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는 1주택자 분들, 이제 1주택자 분들이 되신 분들이 있죠.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주택을 늘리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늘렸을 때 취득세 중과세가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주택수를 무작정 늘리기에는 좀 안타까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1주택 처분 조건이라든가 또는 1주택의 비과세 여건을 만든 다음에 이제 2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비과세 여건을 만들면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부동산에서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주택수를 늘리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비과세 여건을 활용하는 거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비과세 여건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2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비과세를 만들고, 그리고 다음 주택으로 이제 갈아타게 됐을 때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다시 새로운 주택을 가지고 2년을 보유하게 되면 또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2년마다 점프를 하면은 주택수를 하나를 유지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택이 한 채만 가지고 있을 때는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1가구 1주택 무조건 내 집 마련 한 채는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자산의 가치, 자산의 이득이 있어도 내가 실제로 그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산 가치가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이 상대성의 그런 이론적인 개념밖에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 집이 예를 들어 5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10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주변의 아파트들도 다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때에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른 주택으로 옮겨가기에도 쉽지가 않죠. 내 돈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주택을 이제 계속 처분하는 게 내 자산을 어느 정도 늘리기에는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은, 내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자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주택수를 늘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주택수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대체제로 내가 더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처음에는
내 집 마련하는데도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주택수를 늘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비과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을 계속 늘려가는 방법,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 처분하면서 이런 그 자산의 이득을 보는 방법들을 제가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세금을 안 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주택수를 하나 더 늘렸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오피스텔을 하나 더 늘리거나 상가를 더 늘리거나 주택수를 더 늘리거나 한 채를 더 늘렸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1주택인데 2주택이 됐으니까는 비과세 여건도 못 받게 되면은 세금을 이거 몇 프로 내야 되나, 50% 내야 되나, 60% 내야 되나, 70% 내야 되나, 재산세도 많이 나오는데, 보유세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머리만 쓰고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택수를 늘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상가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꺼려 하시고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틀을 또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주택자 분들한테 이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그리고 내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틀을 깨게끔 하기 위한 영상들을 정말 많이 제작을 하고 있죠. 대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빚을 다 갚지 말아야 되는 그런 영상들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해야지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이제 주택을 한 번도 매입하지 못했던, 그리고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주택을 막연하게 내가 살려고 했을 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제가 그분들을 설득시킨 거는 이거 단 하나죠. 내 집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한 채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빠른 시점 안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 얘기를 듣고 실행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셨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자산이 올라가는 그런 이득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집 마련을 하시고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2주택으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내가 주택을 사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삶을 유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체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가구 2주택이 되거나 오피스텔을 사거나 뭐 상가를 사려고 노력하거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부동산의 자산을 하나를 더 늘렸을 때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향후에 팔았을 때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그 단점적인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2주택자가 됐는데 뭐 조정대상 지역 뭐 투기과열지구에 한 채 더 사가지고 뭐 70% 80% 세금을 낸다고 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80% 세금 내면서 그거를 왜 하냐, 그냥 나중에 세금 안 낼 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팩트는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100%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으로 100% 다 낸다고 해도 투자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험을 갖는 게 훨씬 더 좋다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실패를 보면 안 되겠죠. 원금을 지키는 투자, 워런 버핏의 투자를 해야 되니까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핵심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어떤 거를 투자했어. 수익형 부동산을 하나 샀는데 만약에 그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많이 못 얻었어요. 세금도 많이 나갔고, 그리고 세입자들이 문제도 많이 일으켰고, 그리고 주변에 공급 과잉이 일어나 가지고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한 그런 경험치들이 쌓인다는 거죠. 그런 경험치들로 인해서 내가 다음에 부동산을 투자할 때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또 핵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돈을 내지 않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주택자가 되셨으면 두 번째 스텝 바이 스텝은 뭐냐면은 이제 세금에 대해서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물론 세금을 제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금을 내가 70% 낸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해서 1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7천만 원의 세금을 낸다고 해도 3천만 원 버는 거예요. 3천만 원 버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경험도 쌓이지 않고
7천만 원의 세금을 내진 않지만은 3천만 원의 돈을 못 버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일가구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늘리거나 새로운 뭐 오피스텔의 핵심적인 그런 분양 물량을 내가 선점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택수를 더 늘리거나 부동산 재테크를 한 발자국씩 더 다가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반박되는 글들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편견을 깨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제가 오피스텔을 경매로 사가지고 이제 경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매 투자도 많이 하고 NPL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파트 청약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당첨이 되고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트렌드 규제가 너무나 심해요. 심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포지션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무리하게 늘리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주택자 분들이 입지가 아주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다소 좀 소외받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들을 내 집 마련하기에는 괜찮은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 같았으면은 그런 다주택자들이 그러한 물량들, 약간 핵심 지역은 경쟁이 치열하니까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9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핵심 지역의 아파트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제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금에 대한 계획들을 철저히 세워야 되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청약 같은 경우도 2주택 이상은 1순위에서 제한이 되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주택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경쟁이 치열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좀 입지적인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지역이 아니라 조금 개발 계획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보신다면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채널을 보시면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집 마련하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 집 마련을 했다, 지금 청약에 당첨이 됐다, 뭐 분양을 받았다, 1주택자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핵심 지역의 주택이 아니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주택이 아니면 처분하셔야 되죠. 아니면 처분 조건으로 빠르게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야 돼요. 비과세 여건을 받고 갈아타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좋은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핵심적인 지역이 아니거나 오름세의 제한을 받는 그런 주택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 주택들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가격이 오를 만한 그런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를 가졌을 때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주택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런 지역이 아닌 오랫동안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 또는 이 주택의 가격 상승이 없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처분하시고 무주택 조건을 만드셔서 뭐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주택으로 이제 갈아타기 전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잔금을 치르고 2년이 지나야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여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드셔야 되고, 세금이란 것을 이제 관심이 없으실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내가 1주택, 2주택, 3주택이 되면은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세무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같은 경우 부동산 관련 세무사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더 잘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무 상담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부동산 세무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지금 너무나 많이 세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세무에 대한 컨설팅을 잘못하면은 몇억 원씩 날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전문 세무사가 아니면은 세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메일 보내거나 하시는 거 읽어보면은 무작정 그냥 주택수를 늘리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주택을 사면 오르니까 지금 주택을 그냥 막 전세 끼고 막 사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게 됐을 때는 나중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진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1주택이라고 하신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아는 부분들 아니면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면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세금적인 측면도 이해를
함께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무주택자 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을 별로 안 다뤘어요.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은. 왜냐면 세금적인 측면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그리고 제 영상의 대부분의 분들이 무주택자 분들이었는데, 지금도 무주택자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2년을 거주하면은 비과세이니까 청약 신청해서 또는 구축의 아파트를 산 다음에 2년 동안 보유한 다음에 팔면 세금 하나도 안 낸다는 거죠.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안 다뤘는데, 지금 이제 1주택자가 되신 분들도 감사하게 제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제 영상을 이제 지속적으로 봐주시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1주택자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제작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업무가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서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카메라를 제가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이렇게 놔두니까 구독자분들이랑 진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지속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